구독, 좋아요. 자, 2부 넘어가겠습니다.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예. 요즘 뭐 투자로 좀 재미 보는 거 좀 있어요? 투자요? 네. 뭐 주식 투자든 뭐든 아니면 사람 투자든. 사람은 투자 많이 해야죠. 사람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제 그 이제 기자도 밥 많이 사주고, 예. 그때 우리 국회에 있는 후배들 밥 많이 사주고, 예. 요즘에 이제 사람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기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저는 투자 그게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옛날에 여력이 없어요? 옛날에 한번 선거에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예. 말끔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군요. 네, 후유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정권의 특사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특사로 이현주 최고위원, 김우영 최고위원, 여기에다가 김종인 이름까지 나왔네요. 김종현 전 비대위원장 지금 특사로 지금 내정됐고 단장을 이현주가 맡는다. 이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저거 좀 뜨악 좀 했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지금 이제 아주 좀 중대한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우리나라 관세 25% 지금 통보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상 외교 전문가가 아닌 선거에서 공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보낸다. 자, 다들 아마 미국 특사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원래 그 정부에서 특사로 해서 그 나라 이제 대통령이 어느 이제 서한이라든가 메시지를 들고 직접 가서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합시다라는 이 통상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보내는데 보통 상임위와 관련인들 많이 보내요. 미국 네. 관련됐으면 국회에서 이제 외교 이제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룹별로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 이제 동남아시아 등등 있는데 그런 외교 이제 통상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나 또는 그런 외교 단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분 이런 분이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이제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했었죠. 예. 저렇게 이제 좋게 말하면 광폭 행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오락가락 행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비대위원장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친미 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상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저분은 이제 건강보험제도 이 분야 전문가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한 사람이 김종인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설계를 했고 전두환 때 설계를 했고 노태우 때 그걸 확정을 지어가지고 농어민 포함해서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만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통상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같이 마찬가지로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갈짓자 행보로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한때는 머리 빡빡 밀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예. 특히 최민희 전 의원이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는데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무슨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 자리인데 이현주 의원이 가까이 오니까 최민희 의원이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영상도 있었었지요. 예. 자,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공신들 중심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농공행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혼란을 거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오히려 외국 자유서방 진영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잡은 게 오히려 더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영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이제 사실상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미 군사 동맹, 경제 동맹까지도 영향이 올 것이다. 균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 글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한미 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문제이고 네. 여기에 이제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나 방위비 문제
주로는 외교 통상과 안보 문제의 이제 네. 정상 간의 만남 이게 현안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김종인이 뭐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을 압니까? 이번에 사실은 대선에서 무슨 김종인이 어떤 역할을 특별히 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요 현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통상본부장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조건에서 이번에 방미 이 특사단 구성 자체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외교 통상에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상당히 조예가 있거나 미국 정치권과 굉장히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다든가 또는 국정 철학을 설명하려면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될 텐데 김종인 같은 약간 뜬금포 그래서 뭐 이게 좀 농공행상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좀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예. 참여했던 가장 가까이 갔던 기업인이 있습니다. 예. 뭐 신세계 이제 회장 같은 경우라든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까운 회장이라든가 이런 기업 CEO들 오히려 활용해서 특사로 보냈다 그러면 지금 너네가 걱정하고 있는 뭔지 알지만 나는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70년 동맹을 우리가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기존에 정립된 확실한 외교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신 대로 뜬금포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이 두 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날 매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가시게 되면 이미 가 있는 위성락 그리고 여한구 본부장이 지금 거기서 통상 교섭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한미 FTA라든가 IPEF가 뭐냐면은 지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14개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반도체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공정 경제 이제 이런 규범에 대한 기반 협력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이제 이런 여한구 본부장이라든가 위성락 실장 이런 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들을만 하죠. 하지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이제 한미 관계라든가 정권에 대한 어떤 양해 구하는 부분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써준 친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친서를 전달하는 역할 그거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이 뛰어나다 그러면요, 저는 이분을 썼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요? 한덕수. 한덕수 카드가 왜냐면 있었군요. 그렇죠, 한덕수 카드가 있죠. 왜냐면 근데 더 좋은 카드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무슨 카드면 정용진. 그 조영진 회장,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조영진 회장이에요. 아까 네. 신세계 네. 조영진 회장 같은 분을 보내면 제일 확실하죠. 네. 근데 사실 또 그보다 더 이제 좋은 카드가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돌아온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통화를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대통령 출마 생각 있느냐 등등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외교 특사를 보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마음을 열겠죠. 그리고 beautiful English 영어도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이 갔으면은 굉장히 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감옥에 지금 넣으려고 지금 특검에서 계속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용인술, 통 큰 외교 이런 거는 거리가 멀구나. 굉장히 속 좁은 불안한 외교를 국민들 전체의 어떤 국익을 걸고 도박을 사실상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방미 특사단을 보내려고 해도 그 어떤 적격한 인물이 있죠. 그 적격한 인물을 아주 섬세하고 아주 내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서 그 적격한 인물을 뽑아서 적합한 인물에 맞게 임무를 줘야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안들을 조정하거나 적어도 그걸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뭐 특사단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볼 때 야, 이재명 정권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저 방미 특사단을 구성하는 거 보니까 격이라든가 적절한 인물이라든가 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잘 조건과 상황을 맞춤형으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김종인이나 이현주나 김우영 같이 전혀 그 방미 특사단으로 적격하거나 누가 봐도 어울리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을 배치했는지 이거 진짜로 엿먹이려고 하는 건가요? 엿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지금 정적 제거하고 국내에 막 여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형식적으로 이성락 보냈지만 지금 다른 데 정신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놓치는 거라고 보이는데 다른 특사들 한번 네. 잠깐 볼게요. 네네.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독일 특사로 또 보내네요.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지금 중국 특사로 보낸다는 것이 이야기 되고 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일본 특사로 좀 보낸다. 저는 정세균 전 총리를 일본 특사로 보는 건 좀 상당히 격을 고려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을 오히려 미국에 보내는 게 사실 더 낫죠. 더 그렇죠. 맞았을 것 같은데. 국회의장 같은 분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게 더 맞죠. 예, 독일 특사 이석연, 박병석, 중국 뭐 박병석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겠네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이 성격을 좀 해석을 지금 합니까? 이거를 보면서 트럼프가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회의장 출신들을 일본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좀 우대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일본에 보낸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본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일본에 굉장히 반감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일본 가서 보니까 너무 참 깨끗한 도시고 내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더구나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일본에 더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선진국이긴 하죠,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일본에 더 호감이 있어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앞으로는 쉐쉐 중국과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중 행보 즉 간첩법 개정안도 제가 보면 개정 안 할 것 같습니다. 개정 안 해서 중국인들 한국에 왔을 경우에 간첩죄 적용 안 받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불법 주거 침입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처벌만 받을 수 있게 계속 간첩법 개정을 어떻게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 특사 보내는 거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석연부터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독일 간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행정법 관련 이제 전문가예요. 네네. 그런데 독일에 가가지고 지금 특사를 간다? 독일은 어떠냐면 EU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렇죠. 핵심 국가고 대중 외교의 중심축이 바로 독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정법 전문가 이분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독일법 공부하러 가나요? 원래 대륙법이 독일법이긴 하죠. 원래 영미법, 대륙법이 있는데 대륙법이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법도 이제 헌재도 독일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일법을 많이 차용해 왔긴 하는데 독일법 이제 뭐 얘기하려고 특사를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EU와 관련되어서 유럽에 우리가 이번에 나토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토에 가지 않음으로써 자유진영 32개 국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언젠가 종식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진영에서 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재건 사업을 하려고 할 건데 예. 한국이 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요래되겠죠. 정말 우리나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엉뚱한 사람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호주로 갔습니다. 네. 호주는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 기술 공급망 협력의 요충지죠. 요충지인데 이번에 호주에 또 전 국회의장 보낸 거. 또 미국에서 또 열받을 것 같아요. 네. 자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의장은 이제 중국 특사를 보냈는데. 중국에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중국에 많이 가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하다가 약간 텀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뭐 낙선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중국에 가서 한 몇 년간 거기서 생활비 보조금 받고 또는 이제 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이러면서 학위도 따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공산당 당비로 친중 인사를 키워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한마디로 장학생을 키우는 거죠. 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특히 이제 한중 관계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특히 서해 공정 있지 않습니까? 서해 이제 그 구역에서 서로 이제 영구적인 시설을 짓지 말아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잠정 조치 수역이죠. 거기에 영구적인 인공 구조물을 이제 지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 가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주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영국 특사로 추미애, 폴란드 특사로 박지원, 프랑스 특사로 강금실, 유럽연합 EU 특사로 윤여준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죠. 사실은 좀 과간이네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선대위에 있던 위원장들 하나씩 특사로 보내는 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가서 좀 놀다 오라, 좀 쉬었다 오라. 선거 때 고생했으니까 선거 때 네. 이런 게 어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포함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예. 저렇게 너무 엉뚱한 사람들을 특사로 보내는 걸 보니까는 저렇게 좀 선거 때 고생한 사람들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국민들 눈에 보일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특사 문제를 좀 봤습니다. 특히 미국 특사, 이 방미 특사단 구성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구성이라 그 문제를 좀 먼저 집중해서 살펴봤고요. 자, 대북 송금을 포함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뒤집기라고 봐야 되나요? 뭔가 작전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시켰어요. 자, 이거 일단 어제 보면서 야 얘들이 작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뭘 노리고 하는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여론이죠.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법정에서 싸움은요 증거 싸움입니다. 예. 하지만 정치에서 싸움은요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거는 조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증거를 조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증거란 것을 이제 여러 이제 공적 라인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공적 라인이 왜곡돼 가지고 증거를 입수한다 이런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증거는 조작이 쉽지 않은데 여론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에서도 조작이 가능하죠. 중국에서 이제 우마오당이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포털에 들어와서 중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선거 때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여론을 왜곡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국내에도 있죠.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이용해 가지고 국내 여론을 조작했었었고요. 또 김만배는 뭡니까? 바로 이제 허위 가짜 인터뷰죠. 1억 6,500만 원을 주고 김만배하고 그 누구죠? 그 언론 유동규. 김만배 씨하고 네. 그 언론 그 단체의 노조위원장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잠깐 생각나는데 예. 그 두 분이서 윤석열 커피라는 그런 허위 인터뷰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MBC하고 몇몇 언론이 바로 대선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요? 그때 그걸 뿌려가지고 미처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론 공작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작들이 왜 나옵니까? 바로 정치에서는 여론 공작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것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 만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굉장히 많죠. 뭐 대북 송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등등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증거가 왜곡된 거고 정치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야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현재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소각시키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친 게 아니겠느냐. 두 가지 틀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금 어떻게 되죠? 법무부 장관으로 좀 갈 예정 아닙니까? 네. 근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석에서 한 얘기고 그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예,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강의에서 얘기하고 이제 무슨 동문회 가서도 얘기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 신앙님 씨라고 알려주신 신앙님 맞네. 맞습니다. 계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이 두 분이서 허위 가짜 뉴스를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정성호 같은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제 공소를 취소시켜서 원천적으로 없애려 그러고, 근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렸구나라고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애당초 그런 혐의 자체가 없었다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여론, 하나는 법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앤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개헌을 가겠죠. 네. 개헌을 가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첫 번째로 적용하는 바로 이제 연임제, 연임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즉 5년을 하고 4년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총 9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이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개헌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야 이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 비판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 자체가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는 그런 여론 조작에 지금 들어갔다, 여론 왜곡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 관계된 사건을 보니까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이야기하고 있고, 알펜시아 리조트 사건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건들이 검찰이 조작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장동에 특히나 이제 김용과 관련이 좀 돼 있고, 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화영과 관련이 돼 있고,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금 배상윤 KH그룹 회장. 그래서 앞서 이제 크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론전과 개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특정 인물의 일종의 구제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왔죠? 무려 104번 나왔습니다. 104번.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기소장 이런 데서 언급된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이제 104번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상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가 자기가 혼자 판단으로 북한에 800만 원 보낸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허락을 받고 800만 불을 쌍방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한 얘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사건 조작을 했다, 증거가 조작됐다 주장한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이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검찰이 증거를 손댈 수 없으니까 아예 검찰 자체를 공개해가지고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가져왔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분입니다. 예.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기도, 즉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북 이제 불법 송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와는 이제 굉장히 배치되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사실 법원에 가면요, 이렇게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진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진술이 배척돼 가지고 신빙성 떨어뜨려서 오히려 이 사람부터 유죄의 의심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윤 이제 KH그룹 회장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은 제가 보기엔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배상윤 회장 얘기를 하면서 이봐라, 경기도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 대북 송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 이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 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의 회장이 자기가 말로, 증거도 아니에요, 말로 그냥 무관하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것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프레임 짠다든가 여론 어떤 왜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 증거에 배치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괘씸죄로 배 회장이 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이 TF,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 이 TF 안에 구성원들을 보니까 대장동 변호인들도 이
TF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자체가 이미 사적 이해관계나 이해 충돌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계라는 분이 대표적인데요. 이건계라는 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TF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변호를 맡았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척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검찰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저건 다 조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 조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작은 돼 있는 거야. 조작은 돼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를까 싶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조작되는 거를 뭐 밝히겠다, 뭐 보도하겠다 또는 알리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일부 TF에는 과거에 쌍방울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등등에 관련돼서 변론을 했던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자문 또는 이제 실무 역할로 참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TF 명단이 공개가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추가하겠죠. 추가를 계속 할 건데 네. 이것도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왜냐면 그 변호사들도 자기도 정치적 뜻이 없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해달라 그러면은 오케이 가긴 가겠지만은 이름은 이제 비공개를 해달라라는 변호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TF에 참여하는 변호인들 즉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참여했던 변호인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TF의 성격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래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인물들 배상윤 KH 그룹 회장은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래 배상윤은 저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알펜시아 리조트 관련된 사건은 검찰의 조작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몰아서 배상윤 회장을 구제해주면서 민주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자꾸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것 같고 이화영이나 이제 김용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무슨 뭐 정진상은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네네. 자기 오른팔 정도는 됐다고 하니까 김용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이 민주당에서는 구제를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사면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사건 물론 재심 청구까지 되려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면 문제는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 이화영, 김용 이 사면 논의와 맞물려서 이거 진행을 지금 추후에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면 되려면 일단 형이 확정이 돼야 될 거예요. 예. 형이 확정이 우리나라는 형이 확정이 되고 미국은 형이 확정 안 돼도 예.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법이 달라서 그런데 네. 어쨌든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정치자금 8억 수수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든요. 1심 선고인데 예, 5년인가 받았죠? 5년인가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 뭐 얘기는 뭐 타임라인에 증거가 있다면서 자기는 현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이제 뭐 이제 증거라든가 또는 관련 진술에 따르면은 그 타임라인은 오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재판부의 입장인 거죠. 네. 자 어쨌든 자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사면시켜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국하고 이화영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다 청구서 내미는 거죠. 김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정진선도 마찬가지고, 내가 입을 열면은 사실 지금 대통령 안 될 수 있었다. 내가 당신 대통령 되게 해준 결정적인 입막음을 내 스스로 했었으니까. 이화영은 대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수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수라는 것은 대신 감옥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예. 대신 감옥에 들어갔을 정도로 내가 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높은데요.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제 지지율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은요 사면 특별 사면 하기 힘듭니다. 국민들 반감이 있기 때문인데 국내 정치도 못하면서 범죄를 풀어주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이 셀 때 초반기에 1년차 때 특별 사면 해달라라는 게 이제 이화영의 입장일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청구서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과연 이렇게 청구서 나오는 것도 너무 많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다 받아줬다가는 아마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재명 대통령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안 들어주다가는
갑자기 감옥에서 무슨 양심선언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힘들게 대통령이 됐는데 살살 그 뭔가 연기를 피우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이완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권력이 세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연박작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이 얘기부터 살짝 해놓고 저 얘기 살짝 해놓으면서 위협을 가하겠죠. 나 그렇죠. 사면 빨리 해줘. 이런 그렇죠. 뭐. 그렇죠. 그게 아마 이화영이 가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화영 형도 셉니다. 예. 형도 좀 세기 때문에 본인 7년 8개월. 예, 본인이 네. 또 지금 감옥에 지금 몇 년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은 가장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화영이 어떻게 입을 여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풀자니 참 여러 눈치가 보이고 어쨌든 딜레마입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하나 좀 간단하게 네. 좀 다뤄볼게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는 아니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좀 뭐 혹시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동명이인입니다. 이진숙. 자 지금 이진숙 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명인의 마을 교수 단체 일명 이재명 지지층에서 좌파 측에서 지금 격렬하게 지금 지명 처리해라 이렇게 지금 네.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봐도 너무 심한 거죠. 일단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도 그렇고 이제 갑질 논란도 있죠. 어느 행사장 가가지고 고성을 지르면서 교수들하고 싸움을 하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싸운 이유도 정말 유치합니다. 본인이 이제 무슨 학회 회장으로 이제 참여했는데. 상을 줄 때 대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고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최우수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빴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대상 정도는 내가 수여를 해야 급이 맞는데 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최우수상에 내가 이제 수여를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때문에 다른 교수랑 고함을 지르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생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교수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교수 연구윤리 위반인데 표절을 한 번 한 것도 아닙니다. 표절을 무려 10번 넘게 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하네요. 한두 번도 문제이긴 하지만 네, 한두 번도 문제. 이거 독일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딱 한 번 표절했다고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 선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이나 했다. 자, 그것도 보면 표절률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 흔히 대학에서 표절률 좀 약간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인용해서 쓰는 것도 많고 또 참고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범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넘었으면 이거는 표절이라면서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진숙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률이 몇 %냐? 무려 74%입니다. 74%. 자, 그냥 뭐 복사해 가지고 제출했군요. 복사 제출인 건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네. 자, 74%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아세요? 네. 그분이 논문 그 표절로 이제 가수 활동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표절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74%였었어요. 똑같은 표절률. 가수도 논문 표절 74% 해가지고 네. 활동을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자, 교육자인 교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수가 사기꾼이죠. 뭐 사기적인 사기꾼. 범죄입니다. 범죄. 네. 이제 가수는 이제 본업이 교육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문 74% 그 카피했다 해가지고 이제 가수 활동 중단했었는데 본업이 교육자인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가 74%를 표절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범죄자를 이제 뭐 경찰청장에 앉힌다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하자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있는데 또 띄워주실까요? 예,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이거는 또 주진우 의원, 우리 열심히 하신 의원님이시죠? 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자, 옆에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이 있는데 이 파란색이 뭐냐? 똑같은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전부 다 파랗죠? 네. 자, 파랗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 지난 40여 년간 즉 보면요. CIA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를 이진숙 후보자는 그 하얀색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 부분만 지금 그건 좀 이제 논문 발표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발표 시기 다르니까 40년 이거 나중에가 뭐 41년 뭐 42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뺏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야. 하냐면은 오타를 냅니다. 황당하죠? 오타까지. 자, 보십시오. 제자에 보면은요. 제자는 네. 대략 10m 정도에서 봤을 때라고 있는데 네. 이재수 후보는 대략 10m W 뭐죠? WJD라고 돼 있네요. WJD인데 WJD 그 키보드 자판 보면요. 네. 정입니다. 정. 지읒 이응입니다. 예. 자, 본인이 뺏겨 쓰다가 오타가 났는데 음. 오타도 지금 저렇게 황당하게 난 거예요. 한글을 이제 뭐 빨리 쓰다 보니까 어떻게 난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뺏겨가지고 그대로 했다. 사실 그대로 복사했으면 오타가 안 났을 건데 또 치긴 쳤는가 봐요. 논문 쓴 게 아니라 타자를 타자 쳐서 연습? 컴퓨터 이거 타자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네. 냈네요. 그러니까 타자 연습을 해서 냈는데 이런 오타까지도 정이란 글자까지도 영어로 오타가 나올 정도로 정말 한심한 수준의 이제 표준을 하셨던 분이다. 근데 이런 분이 야,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년 대계 수장으로 가겠다는 거,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가겠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 있잖아요, 연구자들. 밤에 피땀 흘리고 땀 줄줄 흘리면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멍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래서 이런 분은 교육부 장관을 가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서울대가 지금 홍콩대 연구 논문보다도 지금 떨어진다고 하죠. 네. 인재들도 물론 좋은 인재들은 유출되고 있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부 장관 하면 그 한국의 대학 수준이 어떠겠어요? 그렇죠. 뻔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문제 한번 이준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거 좀 일종의 아이디어로 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종의 좀 제안자라고도 하고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뭐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는 건지 무슨 서울대 10개를 각 대학마다 다 특성이 지금 다 있고 거점 대학으로 국립대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점 대학으로 커가고 있고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점점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연구 능력이나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규제 조치가 제한이 많아서 문제인데 엔젤 63 김이 그러시네. 조교가 했겠죠. 그러니까 조교가 논문을 논문도 그것도 조교가 그러니까 직접 표절한 게 아니라 타자 연습도 안 했다. 밑에 조교시켜서 표절해봐라 했는데 예. 그렇죠. 컨트롤 엔젤 63 K님 아유 맞습니다. 통찰력이 맞습니다. 제가 가서 더 많네. 컨트롤 C 엔드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게 지금 다시 나왔는데 이 거점 국립대 키우는 건 이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립대를 오히려 지금 잘 키워야 할 판인데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일단 서울대라고 얘기한 거 이거에 좀 방점을 두면요. 네. 서울대 수준이라는 그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서울대 베리타스 그거 서울대 10개를 만들었네요. 10개를 만들었는데 자, 서울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교육이라든가 연구 시설, 국제 평판, 산학 협력, 입시 경쟁력 등은 아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서울대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한다는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학교를 만들겠다? 가능합니까?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아니 그런 김에 이제 인심 써가지고 이종환님 왜 10개 100개 정도지 0 하나 붙이면 그냥 서울대 1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전 세계에 한 1000개 만들겠다 하든지. 예. 자,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이 뭔가 좀 모호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04년 기준 서울대의 국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가 얼마쯤입니까? 1조입니다. 1조. 1조요? 1조예요. 서울대 국고 보조금. 자, 투자 없이는 이제 그런 우수한 대학을 만들기 힘듭니다. 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든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단순하게 10조입니다. 자, 10조를 전국에 보낸다. 어디에 보낼 거죠? 몇 군데는 지금 우리나라 8도 아닙니까? 몇 군데는 2군데, 3군데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조단위의 예산을 과연 교육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올해 이제 그걸 반영할 수 있느냐, 편성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육부가 예산이 총 얼마인데 서울대 같은 이제 대학을 10개 만든 데만 10조를 쓰겠다. 굉장히 애당초 불가능한 불가능한 목표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대학의 문제는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사람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방에는 소멸도시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지방에는 국립거점대학의 지방에 잘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국립거점대학을 키우고 또 국립이 아닌 또 지방에 있는 거점 사립대학이 또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동아대가 좀 되겠죠. 다른 데도 뭐 있죠. TK는 영남대가 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명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문 사립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립대학을 키워가지고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해야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립대가 다 망할 수 있는 사립대 다 죽어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국의 국립대학을 10개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를 고사시키겠다 말과 다르지가 않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구 줄어들면 학생이 줄어든단 말인데 그럼 그 학생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10개의 국립대학에 지망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사립대는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학을 박살내려고 하는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실천한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립대학을 고사시키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처음부터 애당초 말은 근사해 보이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실현했다 하더라도 역부작용이 너무 큰 그런 정책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처리를 안 한다면 뭐 지명 처리는 안 하고 만하들이 자진 사퇴 쪽으로 가겠지만 처리 안 한다면 그게 교육 100년 대계에 찬물을 끼얹는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복사기, 복사판, 복사기 갖다가 쭉쭉 긁었던 사람은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무슨 서울대 10대 만들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사 문제부터 이준숙, 방통위원장 이준숙은 살려야죠. 예,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